이곳엔 이집트 최대 신전 카르낙 신전이 있습니다. 태양신 아몬을 위해 약 3,500여 년 전부터 짓기 시작해 2000년 동안 수없이 정축과 개축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신전 입구에는 40여 개의 스핑크스가 길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곳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아몬 신의 상징인 순양머리를 하고 발 사이에 파라오를 품고 있었는데요. 스핑크스들은 신전의 파수꾼을 상징한답니다. 그 끝에는 높이 43m, 복 113m의 거대한 탑문이 서 있었습니다. 이 탑문 앞에 서고 나니 웅장함에 한번, 고대 이집트인들의 건축술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카르낙 신전에 보니까 거대한 이 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커다란 이 돌을 가지고 이 높은 벽을 특별한 도구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쌓아 올렸을지 상당히 놀랍고 경이로울 뿐입니다. 카르낙 신전 제1탑문에 들어서면 북쪽에 총 3개의 제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룩소로의 옛 지명인 테베의 수호신 아몬과 아내였던 무터 여신, 아들 콘수 신의 제실이 놓여 있는데요. 이 세 신은 테베를 상징하는 신들이기도 합니다. 이곳 제실 벽화는 이 세 신들에 대한 신화를 그림으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엔 람세스 3세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람세스 3세는 약 3000여 년 전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신전 앞마당에는 양쪽으로 오시리스 신 모양을 한 파라오가 기둥에 늘어서 있고요. 그 안쪽으로 작은 기둥홀과 성소가 있습니다. 이곳 벽화엔 태양신 아몬이 파라오인 람세스 3세에게 생명을 줘 파라오의 권력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요. 당시 이곳에 신전을 건설한 파라오들은 태양신 아몬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고 합니다. 신전을 나와 안뜰을 지나면 람세스 3세가 재위하기 50여 년 전 이집트를 다스렸던 전설의 파라오 람세스 2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제2탑문 앞에 서 있는 석상입니다. 지금도 이집트 파라오를 대표하는 위풍당당한 이미지의 람세스 2세는 후대 파라오들의 롤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람세스 2세는 자신의 기념물을 이집트 역사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많이 지은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거대한 신전을 보고 있자니 당시 파라오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이 통째로 들어갈 크기에 134개의 거대한 돌기둥을 세운 대열주실, 이곳도 파라오의 권력이 있기에 건설이 가능했을 겁니다. 열주실 안은 마치 돌기둥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고대 이집트 건축물의 걸작 중 하나라 얘기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둥의 둘레만 15m 정도, 거기다 23m와 15m 높이의 거대한 기둥들이 늘어서 있는 대열주실.
모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세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 파라오들은 이곳을 통해 자신이 곧 신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열주시를 지나면 파라오가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 세운 또 다른 건축물 오벨리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그리스어로 바늘을 의미합니다. 파라오들은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높은 오벨리스크를 신전 앞에 세웠는데요. 그들은 오벨리스크를 높게 세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했답니다. فدايما بتقع في مقدمة المعبد وتغطى في المثلث اللي فوق بسبيكة من الإلكتروم فبتعكس أشعة الشمس فبتدي سطوع أن الإله أمون يسطع في الأفق وموجود في كل مكان. تمام؟ وعليها دائما أسماء وألقاب الملك على أساس أن هذا مجده وحضارته موجودة على المسلة. 이곳 신전에는 두 개의 오벨리스크가 서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세계 최초의 여왕 하셉수트가 세운 30m 높이에 달하는 오벨리스크입니다. 하셉수트 여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것보다 더 높은 오벨리스크를 세웠습니다. 아마 이전의 파라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보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300톤이 넘는 돌덩어리를 세울 수 있었냐는 겁니다. الجرانيت ده بنجيبه من أسوان عن طريق المراكب في شهر الفيضان وبعد كده بنسيب المركب بره وبنجرها على محافة عن طريق الحيوانات وبعمل لها عبارة عن طريق منحدر وبعد كده بروح أرفعها على الطريق المنحدر وبيبقى في المنحدر بيبقى فيه رملة وبشيل الرملة بطريقة تدريجية وبشد المسلة بالحبال حتى أن تقع في على القاعدة اللي احنا شايفينها هناك دي موجودة. 오케이, tamam. 오케이. 그 당시 파라오는 자신이 원정 당시 보았던 여러 동식물들을 묘사해 정원을 꾸며 태양신 아몬 신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카르낙 신전의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파라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곳인데요. 이곳은 파라오가 직접 태양신 아몬을 칭송하고 이집트의 번영과 축복을 염원하는 장소였습니다. 카르낙 신전의 동남쪽 방향에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자리잡은 호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이 이곳에서 심신을 정화했다고 해서 성스러운 연못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 옆에 다산이나 풍작을 상징하는 풍뎅이 모양의 부적 스카라베라고 불리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스카라베 주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돌면 행운을 5번 돌면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Io almeno un'altra. Vedi, non sappiamo quante volte possiamo. Ci piacerebbe, ma quante volte dirlo adesso è difficile. Dirlo adesso è difficile quante volte. Potendo perché c'è tutto il mondo. Capisci? 신전 벽엔 나일강 범람 축제를 기록한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벽화 그림을 보면 사제들이 배에 태양신 아몬을 모시고 나갔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앞에 파라오가 순양으로 표현된 아몬의 앞에서 전기를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파라오들은 카르낙 신전에 있던 태양신 아몬을 나일강의 범람에 맞춰 3km 떨어진 룩소르 신전으로 옮겼습니다. 이 축제를 오페트 축제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 축제가 벌어지면 파라오와 태양신 아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답니다. 이 축제는 열흘이 넘게 나일강 일대에서 벌어졌다는데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의 범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오페트 축제의 중심지는 카르낙 신전과 룩소르 신전을 이어준 스핑크스 길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길목에 약 600여 개의 스핑크스들이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오페트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카르낙 신전의 주신인 아몬 신을 신상을 이 룩소 신전으로 모셔다가 약 3주 정도 머물게 하는데, 그 목적은 나일강의 범람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비 65m, 높이 25m의 거대한 룩소르 신전 제1탐문에는 람세스 2세의 좌상 2개와 25m의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2개의 오벨리스크가 있었지만 1831년 이집트 총독이 프랑스에 선사하면서 한 개는 파리 콩코드 광장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탐문을 들어서면 이런 2개의 파피루스 기둥이 에워싸고 있는 람세스 2세의 안뜰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도 위대한 람세스 2세의 업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벽에는 람세스 2세가 둘로 나뉜 이집트를 통일시킨 업적은 물론 전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탐문을 지나면 19m의 거대한 파피루스 기둥이 두 줄로 52m 정도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거대한 기둥이 하늘을 받치고 있듯 파라오의 뜻이 태양신 아몬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상징한답니다. 이 기둥의 벽에는 투탕카멘 때 새긴 오페트 축제의 모습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과 함께 시작되는 오페트 축제, 벽화에는 당시 축제에 참가한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신 아몬에게 꽃을 바치고 신에게 축복과 은총을 받았던 모습이 담겨 있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이 지역에서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것은 상류에 있던 영양분을 사막화되어가는 그 지역으로 몰고 내려와서 사막을 비옥한 땅으로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막이 옥토가 되는 것이고요,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주회랑을 지나 룩소르 신전의 마당격인 아메노텝 3세의 뜰에 들어서고 나면 안쪽에서 좀 독특한 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 벽화 위에 예수와 12제자의 그림을 그려놓은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기원전 4세기 무렵 콥트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됐던 곳이랍니다. 찬란한 고대 파라오의 흔적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신전의 웅장함과 거대함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신의 아들임을 자처했던 파라오들. 그들은 거대한 신전 건축을 통해 스스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파라오. 그들은 죽음 뒤 부활을 꿈꾸며
나일강 서쪽에 자신들의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서쪽을 네크로폴리스, 즉 죽음의 땅이라 불렀는데요. 나일강 서쪽 지역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허벌판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거대한 크기의 memnon의 거상이었습니다. 3400여 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23m의 이 석상은 파라오가 옥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데요. 이 엄청난 크기의 석상은 건물 입구에 불과했답니다. 그 당시 지어진 건축물들의 규모는 하셉수트 장제전만 봐도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장제전은 장례식과 죽은 파라오가 내세에서 부활하도록 기원하는 의식을 올리는 곳을 말합니다. 이 장제전을 지은 하셉수트는 원래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였던 남편이 죽자 어린 후궁의 아들 투트모스 3세의 섭정을 하다가 스스로 파라오가 된 이집트의 첫 여성 파라오인데요. 오직 남자만이 파라오가 될 수 있었던 시절, 이집트 최초의 여성 파라오였던 하셉수트는 파라오가 되기 위해 수염을 달고 남장을 한 채 이집트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곳 장제전은 3500여 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장제전 안에는 사랑과 미의 여신인 하토르 신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암소로 상징되는 사랑과 미의 여신 하토르의 얼굴이 달린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왕비였던 자신이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정당성을 하토르 신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랍니다. 이 벽화는 암소로 표현된 하토르 여신의 저절 하셉수트 여왕이 무릎을 꿇고 받아 마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랍니다. 하토르 여신을 추앙하면서도 그녀 자신은 이집트 영토를 시나이 반도와 지금의 수단 부근까지 확장시켰던 여장부이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파라오였던 그녀의 얼굴이 궁금했지만 얼굴 부분이 손상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부분이나 많은 그 부조가 지금 훼손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셉수트가 왕이 되면서 왕위 계승자인 투트모시스 3세를 밀폐된 공간에 은폐를 시키고 자기가 오랫동안 통치를 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투트모시스 3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얼굴이라든가 또는 부조 그 후에 하셉수트 여왕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훼손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트모스 3세는 하셉수트 여왕이 부활한 뒤 이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자신의 공적을 신에게 알리기 위해 그려넣었던 벽화들도 투트모스 3세에 의해 많이 훼손되었지만 어쩌면 그녀는 이 벽화를 통해 자신이 22년 동안 통치한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후손들이 평가해 주길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파라오들이 묻혀있는 무덤 왕가의 계곡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3500여 전부터 500년 동안 파라오들은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 무덤을 계곡 깊숙한 곳에 숨겨뒀답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뜻하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됐는데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모든 입장객들의 카메라 반입이 금지됐다는 것입니다. 계곡 곳곳에 3000년 이상 된 암굴 무덤이 60여 개가 모여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왕들의 계곡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2년 전부터 카메라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 바람에 아쉽게도
나와서 아름다운 벽 하나 모습들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습니다. 왕가의 계곡은 물론 부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귀족의 무덤 역시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제가 발길을 돌린 곳은 왕가의 계곡을 건설한 노동자들이 살던 마을입니다. 사막 모래에 묻혀버렸던 이곳은 20세기 들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왕가의 계곡이 있는 언덕 뒤쪽에 남아있는 무덤 노동자의 마을에는 약 70여 채의 집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했던 이들은 왕실묘를 건축하고 꾸미는 예술가들로 직업 특성상 기밀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마을은 철저히 격리된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죽음의 땅에서 격리된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던 우물의 흔적도 찾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물을 구했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을 북쪽에는 데이르 알 마디나 신전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에 하토로 신전으로 지어졌지만 기독교 시대 초기 이후부터는 이 마을 이름을 딴 데이르 알 마디나로 더 잘 알려진 신전입니다. 이 벽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십니까? 200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흑벽돌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360평방미터의 이 작은 신전은 사랑과 미를 상징하는 하토로 여신을 위한 곳인데요. 헌데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진귀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인들의 내세 신앙을 담은 사자의 책입니다. 그림에 따르면 육체를 떠난 영혼은 오시리스 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세에 들어갈 자격을 심사하는 최후의 심판에선 정의의 저울 오른쪽에는 진실의 깃털을, 왼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놓고 무게를 달게 되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세는 내세에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으로 생각했답니다. 이 그림은 사람이 죽었을 때 저승의 신인 오시리스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심장을 한쪽 편에다 올려놓고요. 그 반대편에는 깃털을 올려놓습니다. 만일 심장이 무겁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삶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고 나면 42가지의 죄를 기준으로 각 신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진실 여부에 따라 부활의 신 오시리스로부터 생명의 열쇠인 앙크를 받아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고 믿었답니다. 이 땅의 파라오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신전을 통해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3,500여 년이 흐른 지금 이곳은 파라오의 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승리자를 뜻하는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이곳은 중세시대 북아프리카 이슬람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카이로에는 서울의 한강처럼 나일강이 관통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모태가 됐던 나일강 주변은 이제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가득 들어서 있습니다. 나일강을 뒤로하고 저는 이집트 왕조 시대의 흔적을 찾아 길을 나섰는데요. 카이로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이동하자 저 멀리 피라미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피라미드 앞에는 공포의 아버지라 불리는 거대한 스핑크스가 수호신처럼 서 있습니다. (73m) 길이의 사자 몸통을 한 스핑크스는 높이가 22m에 달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커다란 바위 하나를 조각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스핑크스는 코 부분이 망가진 채 파라오의 수호자로 피라미드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옛 영광을 자랑하듯 사막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4500년경 고대 이집트를 다스렸던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65m) 높이의 멘카우라 피라미드 앞에는 신전을 세웠던 터가 남아 있고요. 그 뒤로는 멘카우라 왕 옆에 묻힌 작은 규모의 여왕 피라미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이 기자에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 중 가장 아담한 형태라고 합니다.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 옆으로는 기자 피라미드를 대표하는 다른 두 개의 피라미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높이 137m의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지금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만 표면이 남아있지만요.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피라미드 전체에 매끄럽게 다듬은 화강암을 덮었답니다.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의 외관을 통해 출입구를 감추는 한편 햇빛을 반사시켜 멀리서도 피라미드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다가가면 갈수록 거대하다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의 세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는 쿠프왕의 피라미드입니다. 대피라미드로 알려진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원래 146m 높이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137m만 남아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규모 면에서도 불가사의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돌 크기만도 사람의 키보다 크고요. 평균 약 2.5톤 무게의 돌들이 230여만 개나 사용됐답니다. 나폴레옹은 이곳에 쌓인 돌을 보며 프랑스 전 국경에 장벽을 세울 수 있겠다고 감탄을 했다는데요.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석조 건물로 남아있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4,500여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만들었던 걸까요? 경사로는 우선 저 제일 하단에 이제 바위를 쌓고요.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이 하단까지의 모래로 경사로를 쌓는 거죠. 그리고 모래 위에 이렇게 통나무를 걸쳐놓고는 바위를 얹어서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2단을 쌓고요. 다시 2단까지의 경사로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단, 4단 이렇게 해서 꼭대기까지 거대한 모래의 경사로를 쌓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다란 바위를 어떻게 잘라서 배에 싣고 와서 이 꼼꼼히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고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가 세워진 곳은 배가 정박해야 하는 나일 강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곳 사막까지 무거운 바위를 옮겨와 피라미드를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땅, 천문학적 위치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역 선정부터 건설까지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모든 학문과 지혜가 종합된 결과물입니다. 쿠프왕 피라미드 앞에는 인근 모래 속에서 발견된 태양선을 복원해 전시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태양선과 함께 발굴된 부속품들도 전시해 놓았는데요. 그중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1954년 태양선이 발견된 당시의 모습입니다. 발견 당시 태양선은 1224개의 목조로 해체된 뒤 모래 속에 묻혀 있었는데요. 14년여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길이 43.6m, 너비 5.9m의 태양선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 결과 4,500여 년 당시 배를 제작하는 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게 됐죠.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태양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사용하는 배인데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영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덤 옆에 배를 묻어 두었답니다. 한편 학자들은 이 태양선이 파라오가 죽을 때 석관을 이곳 피라미드까지 운반하는 데도 사용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일강에 띄울 수 있을 만큼 정밀한 태양선, 고대 파라오의 권력과 부활의 상징을 보여주는 피라미드, 4,500여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걸작품들은 지금까지도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뒤로하고 저는 당시 고대 이집트의 수도로 알려진 멤피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파라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전설의 파라오 람세스 2세입니다. 이곳에 있는 람세스 2세의 거상은 무게만 80톤에 이릅니다. 발견 당시 다리가 떨어져 나가 이렇게 박물관에 누운 채 전시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창조이신 퍼타를 모시던 신전 앞에 세워뒀던 거상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의 첫 수도였던 멤피스. 이곳에는 당시 왕궁과 멤피스를 대표하던 창조신 퍼타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세기에 있었던 심한 홍수로 인해 모두 유실돼 진흙 속에 파묻히고 말았답니다. 왕국의 수도였던 그 화려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도 고대 이집트인들의 현세와 내세에 대한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세는 짧은 것,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진흙으로 집을 지었고요. 내세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세에
흔적들, 즉 왕궁이나 이런 흔적들은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흔적은 주변에 펼쳐져 있는 사막지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90km에 이르는 사막에 고대 무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높이 104m의 스네프루 왕의 붉은 피라미드입니다. 전체적으로 피라미드의 외장석이 벗겨지면서 붉게 보인다고 해 붉은 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 기자 피라미드들보다 피라미드의 경사가 완만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피라미드 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밖에서 본 웅장한 크기를 생각했을 땐 통로가 넓을 줄 알았는데 70도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와 좁은 통로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무덤 찾아가는 게 진짜 힘드네요. 허리를 필 수가 없어서 말이죠. 끝없이 계속 이어질 것 같던 계단을 지나자 어느 순간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천장 형태였습니다. 피라미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천장이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돌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거랍니다. 벽을 뚫어 만들어 놓은 구멍을 통과하고 나면 나선형 계단이 길게 이어집니다. 높이 올라가는 걸 보니 가장 중요한 왕의 묘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4000년이 넘게 이곳에 잠들어 있을 왕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막상 막다른 길 아래 놓여 있는 돌구덩이밖에 볼 수 없게 되자 조금은 당황스러웠는데요. 천장을 피라미드 형태로 만든 것은 태양신에게 다가가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모양의 독창성도 놀랍지만 돌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든 기술력이 더 놀라웠습니다. 네, 여긴 붉은색 피라미드 아닌데요. 정말 힘들게 내려왔습니다. 내부는 바깥보다 훨씬 시원하지만 아쉽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도 없고 미라도 없고 돌멩이들만 몇 개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붉은 피라미드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왕이 만든 굴절 피라미드입니다. 기자에서 본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처럼 표면 부분이 남아있는 이 피라미드는 경사각이 중간에 줄어들면서 굴절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를 쌓던 중간에 각도가 불안정해서 경사각을 줄였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 피라미드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정교하게 쌓아 올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도구가 없었을 텐데도 보시면 이렇게 이가 딱 맞아 떨어지게 이 거대한 돌덩이를 쌓았다는 게 보면 볼수록 참 놀랍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기술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멤피스에서 서쪽으로 2km 정도 가다 보면 성곽으로 쌓여있던 신전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촘촘히 쌓인 벽들이 당시의 건축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 들어가면 높이 6.6m의 파피루스 기둥 20개가 길게 늘어서 있고요. 그 길을 따라 나가면
피라미드의 원형인 계단식 피라미드가 나타납니다. 59m 높이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약 4,700여 년 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피라미드는 6개의 계단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죽은 파라오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답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왕위 갱신제라 불린 세드 축제 때문입니다. 보통 파라오가 즉위하고 30년째 되는 해에 열리는 이 축제는 파라오가 자신의 성공적인 통치를 신에게 평가받는 동시에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왕이 즉위한 뒤에 30년째가 되면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 증명하는 수단은 약 100m 정도가 되는 거리를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달리기에서 건재함이 증명이 되면 신전으로 들어가서 신께 자신의 어떤 건재함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만일 왕이 건재하지 못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왕과 똑같은 동상을 만들어서 구덩이에 던지는 의식을 통해서 왕이 다시 건재하게 되기를 바라는 의식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계단식 피라미드를 시작으로 수많은 피라미드들이 건설됐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후대의 파라오들은 기자의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고대 이집트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집트 정복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가 됐습니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도서관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곳의 역사는 기원전 2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곳에 보관된 자료만 양피지 70만 두루마리, 지금으로 치면 대략 1억 1천만 권의 분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대의 지식을 집대성한 인류 문명의 보고였죠. 이 도서관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뒤 그를 대신해 통치했던 왕이 세운 왕실 부속 연구소에서 출발했답니다. 그 뒤 몇 차례의 전쟁으로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진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2002년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표현한 이 도서관의 건물 외벽에는 각 언어의 글자들을 새긴 석판이 모자이크처럼 장식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한글을 보게 되니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뒤에는 그 당시 재건에 도움을 줬던 나라들의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동참을 했고 월, 세 또는 럼, 강과 같은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이 세계적인 지식의 보고를 재건하는데 우리나라도 동참을 했다는 데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집트 정복 이후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시대를 끝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에 세워진 원형 극장인데요. 13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이 원형 극장은 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로마 시대의 기둥들을 통해 지붕이 있었던 극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형 극장 안쪽에는 다양한 부속 건물들이 남아 있는데요. 당시 공연자들이 쉴 수 있는 대기실도 있습니다.
이곳엔 원형극장 말고도 독특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로마 지배 당시 귀족들이 공부하던 일종의 강의실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중앙의 작은 계단이 강단 역할을 했답니다. 이곳은 원형극장 외에도 수많은 로마 시대 전후의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시 공중 목욕탕과 로마식 저택, 공공건물과 주택지대 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현재 이곳이 로마식 저택과 목욕탕으로 둘러싸인 유원지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디카의 작은 언덕 곳곳을 돌아보고 나니 로마 시대 이곳에 세워졌던 도시 모습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뒤 이곳은 지중해 세계의 문화 중심지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군이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수도로서의 역할을 점차 잃게 됐습니다. 그 뒤 20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중심은 카이로로 옮겨왔는데요.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 됐던 당시 카이로 지역을 이집트 사람들은 올드 카이로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집트식 기독교로 불리는 콥트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을 믿는 이곳에 독특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성벽 위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공중교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7세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교회에는 벽에 성서의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집트로 피난을 온 아기 예수를 그린 벽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공중교회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로서 한때 이집트 교회의 본부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로마 시대부터 그려진 성화 110여 점들이 있는데요. 그중 많은 그림들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콥트 교인들 사이에선 성모 마리아 교회로도 통했답니다. 무엇보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교회 내부의 천장입니다. 나무로 된 아치형의 천장으로 가운데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보였습니다. 이 천장은 노아의 방주를 표현한 거랍니다. The church is called Virgin Mary Church. It's built in a special design. It looks like Noah Ark. The design for any church got 1 from 3. First one is a cross because of the cross. Number 2 is circular because circular doesn't have beginning or end, like what Lord just say, and the beginning and the end. And this is the last one here. It looks like Noah Ark. 이외에도 기독교나 성당과는 다른 콥트 교회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을 바치고 있는 좌우 기둥은 12제자를 의미한답니다. 사제가 설교하는 설교단 밑에 놓인 15개의 기둥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와 12제자 그리고 이집트에 기독교를 전파한 2명의 성인들을 상징한답니다. 기원전 42년경 이집트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이집트 사람들은 콥트교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이집트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카이로의 상징은 뭐니 해도 모스크라 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에만 300개가 넘는 모스크와 1000개 가까운 첨탑이 있는데요. 그중 이번 뚫른 모스크는 카이로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이슬람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성벽처럼 이중벽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897년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성벽 위에 세워진 부조의 모양이 마치 병사들이 모스크를 지켜주는 형상처럼 보였는데요. 이곳은 건설 당시 군사들의 훈련 용도로도 사용됐답니다. 이번 뚫른 모스크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13세기에 만들어진 첨탑 때문인데요. 높이 40m의 이 첨탑을 가기 위해선 나선형으로 만들어진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첨탑 정상에서 보니 카이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도시 안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카이로를 모스크의 상징 첨탑의 도시라 불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슬람 사원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평안과 안정을, 방랑자들에겐 휴식을 주는 사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슬람 사원은 또 다른 생활의 공간입니다. 주변에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만일 전시에는 이곳에 작전 지휘소가 되기도 하고 또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스크가 주변 그 무슬림들의 삶의 어떤 생활 공간, 중심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식혀질 무렵이면 나일강의 밤 풍경은 낮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 위를 떠다니는 배마다 흥겨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집트 전통춤으로 알려진 탄누라 댄스의 음악입니다. 원래 탄누라 댄스는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의 종교 무용에서 시작됐습니다. 색색의 치마가 도는 것은 지구와 우주의 움직임을 상징하는데요. 보통 남성 무용수들이 악사의 연주에 춤을 추게 되죠. 단순히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것 같지만 전통적으로 신과 교감을 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찬란한 고대 문명은 나일강을 따라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000년이 흐른 지금 이곳은 고대 문명과 세계의 종교,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